그리고 이제 이 박시전하고 상당히 좀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던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허생전인데, 박시전은 조선 후기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저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. 이 복수만이 살 길이다. 이런 뜻에서 저 청나라를 언젠가는 우리가 정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북벌이 시대 사상으로 자리를 잡아요. 그런데 이 북벌이라는 게 사실 되게 그 힘든 상황이거든요. 항상 전쟁 준비해야 되고, 우리 지금 또 만약에 이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. 그런데 이제 서서히 청나라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. 저 청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고, 오히려 저들하고 군사적인 대결을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돼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정말 산업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서서히 이 북벌의 시대가 어느 정도 그 막을 내리면서 형성되고 있었어요. 우리가 이런 사상을 흔히 북학이라고 합니다. 완전 대비되죠. 북쪽을 정벌하자 해서 이제는 북쪽을 배우자라는 뜻이에요. 바로 그런 북학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박지원이 쓴 허생전입니다. 그래서 이 허생전의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면, 허생은 남산 묵적골에 살고 있는 몰락 양반 출신으로 나와요. 제가 앞에서 소개했지만 소설에서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장소성이 분명해야 된다. 허생은 허생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생원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과거에는 속과와 대과가 있는데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속과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고, 요 생원이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생원 또는 진사라고 불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허생원이라 하면 일단 생원은 됐는데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급제를 못했다라는 거죠. 우리 보면 최진사댁 셋째 딸, 맹진사댁 경사,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? 이런 인물들도 공통점은 최진사, 맹진사, 허생원은 다 2차 시험에는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. 만약에 2차 시험에 붙었다면 허생원, 맹진사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겠죠. 그 사람의 관직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. 무슨 허참판, 판서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쳤다라는 거는 2차에는 합격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허구한 날 글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정말 소위 열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구박을 해가지고 자존심 상한 허생이 글 공부를 때려치우고 상업활동에 종사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다라는 게, 요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내용이에요. 양반이 이제 생산활동에 종사를 해야 되고 정말 글 공부나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게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. 그리고 이 허생이 활동하는 무대가 남산 묵적골로 나오는데요. 사실 조선시대에는 잘 나가는 양반들은 북촌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의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요 북촌 지역에 많이 살고요. 좀 더 이제 약간 가난한 양반들은 남촌, 남산 쪽에 많이 살아요. 그래서 이 소설 무대도 남산의 묵적골.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. 먹묵자 쌓을 적자, 먹이 쌓여 있는 고을 또는 동네란 뜻이에요. 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 이 정말 긁게나 하는 그런 선비들이 많이 사니까 동네 이름도 묵적골이에요. 그리고 이런 전통이 이어졌는지 지금 우리 남산 가시면 요 지역 동네 이름 뭐라고 부를까요? 혹시 아시는 분? 필동이라고 그래요. 필동. 부필자 쓰거든요. 먹하고 붓하고 이게 뭐가 일맥상통하는 거 있죠? 바로 이런 흐름이 지금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나가는 동네에도 역사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허생이 하도 정말 부인이 잔소리하고 이러니까,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돈 벌어볼 수 있다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간다? 바로 이 변승업이라는 부자를 찾아가요. 근데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역관 출신이에요. 그럼 왜 여기서도 소설에 이런 이 허생이 돈을 빌리는 대상을 역관으로 설정을 했는가?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역관들이 정말 통역하는 사람이잖아요. 외교관이에요, 요즘으로 치면.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물론 기본적인 공식 업무인 외교 업무 이외에도 요 역관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업에 많이 종사를 해요. 인삼과 같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고요. 실질적으로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소설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청나라와 관련한 그 역관처럼 보이지만
원래 실존 인물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변승업이라는 인물에서 그 시대 사람들도 대부분 저 사람 역관 출신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역관인 변승업에게 허생이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리는 그 과정이 이제 허생전에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로 나와요. 그래서 이 허생전의 그 작자 우리 박지원, 그 앞에 소두에서도 우리 박지원 초상을 잠깐 보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우리 그 열알기의 그 작품도 썼고 아주 그 정말 예리한 그런 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런 분인데 저도 사실 초상화 보고 약간 놀랐어요. 이미지가 약간 좀 씨름하셔야 되지 않나?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풍채도 좋고, 상당히 너무 호탕해 보이시는 거야. 그래서,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리하게 저렇게 소설을 써나갔지?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. 바로 요런 그 박지원의 초상은 그 손자였던 박주수가 직접 그린 초상이 이게 쭉 그 가문에서 이어져 가지고 나오거든요. 조선시대의 역사 인물 중에서도 당대에 직접 그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. 우리 뭐 대표적으로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, 율곡이, 퇴계이왕 이런 분들은 다 후대에 그야말로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요. 요 정말 당대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도 이런 것도 되게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. 근데 이 약간 최고에서 나왔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회고를 해요. 내가 상당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좀 화가 나면 막 그런 거 좀 성격도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거 내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게 내 병통이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스스로를 또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라는 사람이 쓴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. 과정록이라고. 그래서 이 박지원 이분은 그래도 아들이 나의 아버지 그 박지원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. 그리고 우리 박지원이 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사실은 그 열알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. 박지원이 1780년에 그 자제군관이라 해서 그 당시에 그 친척형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거기서 소위 뭐 이렇게 약간 시중도 좀 들고 뭐 가방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정 체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자제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친척 뭐 동생이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 데려가요. 근데 대부분은 한 20대 좀 아무래도 젊고 이러면 좀 빠릿빠릿하고 이러잖아요. 근데 거의 박지원은 그 당시에 그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갈 때 44살이었어요. 고령이었어요. 최고령 아마 자제군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 박명원도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. 뭐 정말 그냥 빠릿빠릿하게 수발하는 게 아니라 맨날 책 쓴다고 어디 가가지고 막 적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박지원이 그 나이 많은데도 자제군관으로 가서 열심히 기록하고 적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열알기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 정말 청나라를 다녀온 기행문으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박지원의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이 북학 사상의 아주 중심 인물로 우리 그 박지원을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허생전은 열알기 중에서도 옥갑 야화편이라는 그 한 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에요. 그런데도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양반들은 생산활동에 종사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허생이라는 인물이 돈을 버는 방식이 뭐였냐 하면 그 변부자한테 만냥을 빌려가가지고 이거를 그 추석이 되기 직전에 온갖 과일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매점 매석을 하는 거예요. 매점 매석을 내가 이걸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긴다라든가 또 그 시대의 그 선비들이 이제 그 갓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말총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데 이거를 또 대량으로 매점 매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되팔아서 이 부를 축적.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 박지원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이제 농업 중심의 경제만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는다. 상업이라든가 수업,
그래서 우리가 북학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용구생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. 잘 이용을 해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. 예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정치다. 이러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은 훗날 우리 근대 사상 중에 계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. 특히 박지원의 손자 중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사실 초기에 이런 계하파 학자들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에요. 우리 뭐 김옥균이라든가 박영효 이런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인물이었고, 또 이 박지원의 그런 그 북학 사상을 계승한 이 제자 박제가에 이어서 또 박제가의 또 제자가 김정희였고, 이런 방식으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이 이런 김정희의 사상이라든가 또 뭐 박규수, 오경석 등을 거쳐서 초기 계하 사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줌으로써 이런 박지원의 그 북학 사상은 전통 사상과 근대 사상을 접목시키는 구심점인 역할을 했고, 그런 곳에 정점이 있었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허생이라는 그 선비의 어떻게 보면 그 분투기랄까요? 소설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정말 시대를 또 앞선 그런 사상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,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뒤편 자료는 바로 이 박지원하고 인연을 맺었던 박제가 제자. 사실은 제자인 박제가가 북학을 먼저 썼어요. 박제가가 먼저 중국의 사신으로 그 수행단원으로 다녀온 후에 쓴 책이 북학의, 이 제목도 북학이잖아. 이제는 저 북쪽을 배워야 한다. 그래서 이 북학의 서문을 써주면서도 박지원이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. 제자가 먼저 이 청나라 다녀온 그런 그 상황에서 자신은 상당히 고령으로 바로 이제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정말 엄청난 그 여행기인 열하일기를 썼고 그 안에 허생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.